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바로 활짝 열리는 마이크로바이옴 3인방 시대.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요. 단순하게 이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종목을 참고해야 될지, 지금 진원앤컴퍼니나 천랩이나 고바이오렉 같은 데 종목들이 앞으로 쓸 성장 스토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선 이 기업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먼저 앞서 가고 있는 지금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 스토리를 쓰고 나가서 어떠한 적정 가치를 받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제가 이번에 가져온 국내 기업 4개, 진노맨컴퍼니, 고바이오렉, 천내, 제노포커스, 이렇게까지 이 기업들이 한번 적정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진노맨컴퍼니가 다들 아시겠지만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상장하는 데만 10조의 뭉치돈이 몰렸고요. 고바이오렉 같은 경우는 제피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술 이전 추진을 한다라고 밝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내 같은 경우는 20여 질병에서 신약 개발 플랫폼 기술 이전할 것이라는 큰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마이크로바이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이 세 개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세 개의 종목의 파이프라인을 상세하게 분석하면서 어느 정도 가치를 부여하는 게 적당한지 그 길을 한번 떠나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저도 마이크로바이옴이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되게 뭔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진노앤컴퍼니 기사입니다.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했다는 건데요. 근데 놀랍게도요, 1차 유효성 평가 변수가 대변에서 시퀀싱을 통한 양정과 이상 반응이다. 여러분, 1차 유효성 평가 변수가요, 보통 제가 한 모든 기업들은 전체 생존기가 OS거나 무진행 생존기가 PF였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은 도대체 뭔지 모르지만 1차 유효성 평가 변수가 대변이라고 합니다. 좀 놀랍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이 업황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갖고 제가 분석을 할 수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시대가 바로 이 대변을 기증받는 시대라고 합니다. 아시아의 첫 대변은행의 이름은 바로 이 골드바이옴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화장실에 한 번쯤 가잖아요. 지금 건강한 대변을 기증하는 사람에게 한 번에 40달러를 준다라고 합니다. 대략 지금 보면 40달러면 얼마인가요? 4만원 돈이죠. 그리고 일주일에 서너 번 꾸준히 이를 기증하면 1년 동안 무려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화장실에 있던 거를 한번 확인해 보셔서 내가 건강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변테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변테크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여기 보면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기증 의사를 밝힌 사람 100명 가운데 4명에서 5명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격한다라고 하더라도요,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저희 방에 130분이 오셨네요? 그럼 여기서 대충 4명에서 5명만 변테크가 가능하신 거예요. 변테크는 이제 1년에 1000만원 버시니까 저한테 한 100만원만 후원해주셔도 저도 잘 먹고, 이제 저도 정보를 들으니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건데, 내가 지금 이걸 기증했다라고 하더라도요, 술을 많이 먹거나 담배를 많이 피거나 내 자기 관리를 안 하면요, 중간에 언제든지 탈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변이라는 게 이렇잖아요. 인간이 먹고 배출하는 찌꺼기 아닙니까? 냄새나고 더럽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것을 왜 구하는 것일까? 바로 이 답은 여기서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몸의 인체 내에서 구성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미생물에 대한 분포도예요. 여기 보시면 다 조금씩 다 다르죠. 구강은 이렇고, 폐는 이렇고, 대장은 이렇고, 생식기는 이렇고, 발가락 사이는 이렇고, 미간, 콧구멍, 파도근, 손바닥, 족저근막.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의 인체에 있는 구강이나 폐나 이런 거에서 미생물의 구성이 다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좀 한번 보면요, 왜 대변에 집중하냐, 왜 대변을 굳이 돈을 주고 사냐라고 한다면요, 바로 그 안에 존재하는 미생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면요, 우리 몸속에는요, 바로 이 박테리아나 미생물들이 존재하는데, 이를 한 번에 뭉뚱그리면, 그러니까 눈덩이처럼 뭉치면요, 이 무게가 1kg에서 1.5kg가 된다고 합니다. 노트북이 보통 1kg에서 1.5kg 정도 하거든요. 그 노트북 무게 정도 만한 게 우리 몸 안에 미생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생물이 감고 있는 유전 정보가요, 인간 유전자보다 100배 이상 정보가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사실 무슨 의미냐면요, 미생물의 마이크로와 생태계 바이옴을 합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하필 미생물인데 왜 우리가 더러운 대변을 집중하고 있냐라고 한다면요, 여기 보시면요, 사실 미생물은 여기도 많잖아요. 미간, 콧구멍, 구강폐 다 미생물이 있는데, 특히 우리 몸 안에 있는 대장에요, 가장 다양한 종류가 가장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도 이 대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포함돼 배출될 때, 대변에서 수분을 빼면요, 그 안에 무려 40%가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을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본격적으로 어떻게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이것을 약으로 개발할 생각을 했냐라고 한다면요, 그 역사는 바로 2006년으로 돌아갑니다. 고든 박사라는 사람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일반 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뚱뚱한 쥐에서 미생물을 채취해서요, 얘네한테, 정상 쥐한테는 뚱뚱한 미생물을 주입했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마른 쥐에 미생물을 주입했어요. 그런데 이 미생물을 넣으니까 그대로 얘네가 비만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의 마귀를 똑같이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뚱뚱한 미생물을 넣으니까 얘는 뚱뚱해졌고요. 마른 미생물을 넣으니까 얘는 똑같이 말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장내 미생물이 소화 영양 흡수를 도울 뿐만 아니라 비만과 같은 질병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최초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가 본물 터지듯이 쏟아지고 있고요. 그 결과 당연히 비만, 당뇨, 대사성 질환은 물론 아토피, 류머티즘 관절염, 면역질환이나 우울증, 자폐증과 같은 정신질환, 파킨슨병을 비롯한 모든 신경계 질환과 암, 골다공증, 노화 등 인체의 다양한 생명과 질병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게 밝혀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임상시험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요, 지금 우리가 다양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게 지금 전체 바디인데요. 지금 보시면 제2당뇨병도 있고, 리버, 간에서 이제 내시, 이거 제가 유한양의 내시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토피, 그리고 당뇨, 그 다음에 폐, 뇌, 이런 부분에 다양한 미생물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이 확실하게 밝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예요. 도대체 미생물을 어떻게 치료하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죠? 그럼 건강한 사람들의 몸에 미생물을 채취합니다. 그럼 지금 보면요, 여기는 이제 밸런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딘가 아픈 사람의 몸입니다. 그럼 채취해 보면 지금 여기가 다르죠?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왜? 얘는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건강한 사람의 미생물을 하나를 뽑아서 이거를 통해서 얘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약이나 주사나 이런 것들로 경구약을 만들어서요, 내가 이것을 먹었을 때 이 부족한 부분이 미생물이 채워서 결론적으로 얘가 부족한 미생물이 들어갔으니까 다시 건강하게 되는, 바로 이러한 작용 기전을 바탕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이 지금 열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작용 기전을 바탕으로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을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눈여겨봐야 될 종목을 한번 보자고요. 다들 이 종목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실 겁니다. 바로 지노맨컴퍼니. 지노맨컴퍼니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처음에 내가 상장했을 때 공모가는 4만원 밴드를 받았고요. 그 당시 시가총액이 바로 5,200억, 당시 시가총액으로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을 본다면 고점을 찍고 떨어지긴 했지만 약 8,650억 정도, 처음에 내가 상장했을 때보다는 꽤나 많은 한 60%에서 70% 정도가 주가가 상승한 상황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채팅 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93,000원 이렇게 물려있다, 그래서 난 지금 다 물려있어서 답답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지노맨컴퍼니가 5,200억이라는 가치를 받았고 지금은 약간 조정을 받아서 8,600억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 값어치가 적당한가? 이것을 한번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바로 이게 지노맨컴퍼니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임상 파이프라인입니다. 근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분석하는 기본적인 툴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어쨌든 간에 임상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제가 기존의 바이오를 분석할 때는 임상 2상이 끝나고 3상을 앞둔 종목들에 대한 분석을 선행했는데, 제가 최근에는 이제 백신이나 코로나 치료제를 보면서 그러한 데이터, 1상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더라도 비교 우위를 통해서 제가 어느 정도 이 약의 파이프라인을 기대할 수 있다, 아니면 기대감을 줘야 된다고 제가 인사이트를 드렸죠. 근데 정말 아쉽게도 지노맨컴퍼니는 지금 1상을 진행 중이지 1상에 대한 결과가 나온 파이프라인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점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이 지노맨컴퍼니가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 어떻게 판단할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지금 어쨌든 내용을 보면요, 지노맨컴퍼니는 이제 NSCS, 이게 뭐냐면 비소세포 폐암 부분입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항암제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 바로 이 비소세포 폐암 부분이고요. 글로벌 빅파마들 다 뛰어든 엄청나게 경쟁이 심화된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경부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요로상폐암, 그러니까 이게 방광암에서 9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마디로 방광암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비소세포 폐암, 두경부암, 요로상폐암,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임상 1비상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지노맨컴퍼니를 제가 주목했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머크와 화이자, LG화학과 지금 파트너십을 맺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도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요, 모든 종목에서 병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셀바이오도 지금 이제 주가가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다라고 본다면 이제 신라젠처럼 10조나 이렇게 가려면 결국 병용법, 그러니까 글로벌의 빅파마들의 파트너가 돼야 되는데, 지금 지노맨컴퍼니는 일상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지도 않은데 일상부터 글로벌 빅파마들과 협력을 통해서 병용법을 진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노맨컴퍼니가 얼마가 적정 가치인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기사를 통해서 지노맨컴퍼니는 어떤 그룹과 어떤 피어 그룹과 비교를 해야 되는지 정확한 정답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지금 어떻게 말했냐, 서 부사장은 국내에는 고바이오랩, 철랩 지금 경쟁자라고 밝혔고요, 해외는 터레스 테라피틱스, 그리고 에벨로 바이오 사이언스,
사이언스, 4D 파마 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진원앤 컴퍼니는 고바이올의 첫넷과도 비교해봐야 되고, 나아가서 이제 글로벌 피어와 비교해본다면 세레스 테라피틱스 그리고 에벨로 바이오사이언스, 4D 파마 이 세 개를 비교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 서 부사장이 언급한 이제 세레스 테라피틱스가 어떻게 주가가 상승 스토리를 썼는지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레스 테라피틱스의 지금 파이프라인이 이렇습니다. 되게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대변이잖아요. 그리고 그 대변에 미생물이 많은데, 그러면 이 미생물이 많은데 어딥니까? 바로 대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요, SER109 DP실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장질환입니다.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 그 대장 안에서 막 염증이 심하게 난 장질환인데요. 바로 이 부분 안에서 지금 세레스가 마이크로바이옴 최초로 임상 3상을 성공해서 시판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기업이 언제 상장했냐? 2015년도 6월 27일에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기사를 보면요, 상장일 그 당일날 185.56%가 급등을 했어요. 시가총액이 19억 달러가 됐다라고 해요. 대충 이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달러 계산기로 한번 쳐보면요, 와 2조 1000억 2000억 정도가 될 건데, 그 말은 뭡니까? 상장했을 때 받았던 가치가 약 10억 달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바로 1조 1000억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요, 2010년도 2월 9일에 1비상과 2상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죠. 이 말은 뭐다? 얘네는 이미 상장할 때 1비상과 2상을 진행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진원앤 컴퍼니는 아까 보셨지만 뭐였죠? 1상과 2비상은 아직 진행을 하지 않았죠. 근데 뭐 지금 최근에 보면 첫 환자 투여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세레스 테라피트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그러니까 상장하자마자라고 본다면 진원앤 컴퍼니는 어쨌든 간에 1비상도 진행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뒤쳐져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세레스가요, 그 당시 1조 1000억 정도의 가치를 부여받았고 당일날 19억 달러까지 급등해서 2조 정도까지도 많은 시가총액 상승이 이뤄졌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바로 75%나 급락을 했는데요. 왜 떨어졌냐? 1비상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상 중간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무려 실패했습니다. 이상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요,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2015년도로 보면요, 마이크로바이옴 임상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의구심을 가졌던 거죠. 오케이, 마이크로바이옴 너네 알겠어. 근데 아직 아무도 이것을 통해 임상을 성공해서 약이 나온 게 없잖아. 그러니까 시장에서 의구심을 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빨리 개발하고 있던 종목이 세레스였는데요, 얘네가 이상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75%가 급락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급락을 하더라도요 어느 정도 주가를 받쳐줬죠. 그러면 보통 이 세레스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떤 임상을 할 때 이상이 실패하면요 보통 실패를 해요. 그래서 보통 이 파이프라인을 져버립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세레스 테라피틱스는요 여기서 단점을 보완해서 3상을 진행합니다. 놀랍게도 단점이 뭐였냐면요, 얘네가 이상에 대한 평가 지표가 8주차였습니다. 이거에 대한 얘네가 입증을 못했거든요. 이제 3상에서 어떻게 바뀌었냐, 이거를 8주 및 12주차로 변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지표를 바꾸고요, 얘네가 미생물을 넣는 양을 이상과 비교해서 10배를 상승시켰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다각도로 이 이상이 왜 실패했는지 분석을 통해서요, 아 이렇게 하면 3상을 우리가 최대한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해서 디자인을 대폭 수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3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발표합니다. 여러분들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요, 당연히 2상이 실패했으니까 3상도 실패할 것이라 예측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 이 종목의 공매도가 엄청나게 때렸는데요, 그 공매도가 다 손실이 났다라고 해요. 왜냐면 그 결과를 뒤엎는 성공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종목이 3상에 대한 성공이 나오자마자 주가가 얼마나 올랐냐, 385%, 4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여기 나오죠. 주가가 상승을 발표하니까 거의 4배나 상승해서 지금 2조 4,4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건 뭡니까? 얘네가 상장했을 때 받은 가치가 얼마였냐? 1조 1000억 정도였다. 우리 이것을 머리에 기억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두 번째로 검토할 종목, 바로 이 종목이 이벨로 바이오 사이언스인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종목을 굉장히 지노맨 컴퍼니를 우리가 보유하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주주라면 이벨로 바이오 사이언스의 성장 스토리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생각이 들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 상장했을 때 얼마 정도를 받았냐? 약 8천억 정도의 가치를 부여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이렇게 다양한 지금 파이프라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이 코비드,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제껴야 됩니다. 저는 상관없죠. 사실 그래서 이 종목이 최근에 급등한 이유도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시가총액을 빼시면 됩니다. 지금 얘네가 하는 게 이제 건선, 그다음 아토피 피부염 임상을 진행하고 있어요. 2018년도 11월 26일에 아토피를 첫 번째 투여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도 상장하기 전에는 1상을 아직 진행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상에 대한 승인을 받았지만 진행을 한 건 아닌데 상장하고 나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뭡니까? 2018년도 11월 27일에요. 머크의 키토르다와 협력 계약 체결합니다. 여러분, 키토르다가 어떤 약이죠?
말이죠? 지금 키트루다에 대해서 제가 상징성을 왜 질문했냐면요, 2025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뭐다? 키트루다가 될 겁니다. 이게 뭐냐면 3세대 면역항암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몸 안에는 기본적으로 면역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아픈데 약을 안 먹더라도 낫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몸 안에는 면역 체계가 움직여서 바이러스 퇴치해서 낫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뭐 표적항암제나 세포독성항암제 같은 경우는, 뭐 세포독성항암제는 한마디로 우리 몸 안에 그냥 수류탄을 다 던져가지고 암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도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표적항암제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암세포만 표적을 하는 거지만 그런 것들이 정상세포도 표적이 되고 어떤 그 길목이나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 존재를 하는데, 지금 3세대 면역항암제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볼 때 가장 기술적으로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 가장 선호할 수 있는 약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키트루다입니다. 근데 그 키트루다와 지금 협력 계약을 체결해서요, 지금 다양한 이런 종양 유형 암을 통해서 임상을 진행하는 기업이 바로 이벨로 바이오 사이언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까 보셨지만 진노넨 컴퍼니도 머크와 협력 개발을 통해서 임상을 한다고 밝혔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이 스토리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대장암, 삼중성 유방암도 어쨌든 종양 유형암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두경부암, 비소세포폐암, 방광암에 있는 요로상피세포암, 그것도 다 종양의 유형암입니다. 고형암이에요. 혈액암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류는 다르지만 큰 틀은 똑같기 때문에요, 지금 성장 스토리가 매우 똑같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노넨 컴퍼니를 투자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벨로 바이오사이언스를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이어가 보면요, 2019년도 8월 6일에 바로 건선에 대한 1비 중간 데이터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데이터가 성공적이었어요. 그리고 2019년도 11월 5일에는요 역시나 건선 데이터를 완벽하게 발표했고, 2020년도 11월 1일에 건선 1비 개선 효과를 최종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 12월 9일 최근에 아토피 1비상 탑라인이 굉장히 성공적이라는 부분을 발표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건선도 잘 됐고 아토피도 1비도 잘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3중음성 유방암 부분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 바로 이게 실패가 됐어요. 보시면 지금 키트루다 협력을 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협력을 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게 중간 결과가 발표했는데 실패입니다. 중간 결과가 실패하면요 어쨌든 최종적인 결과도 뻔합니다. 실패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아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슈로 지금 많이 올라서 지금 5,500 정도를 가치를 부여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3중음성 유방암이 어떤 약인지 아시나요? 쉽게 말하면 3중음성이 뭐냐면요, 그 안에 있는 뭐 수용체 3개가 다 음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도 약발이 안 들어요. 약도 없고. 그래서 가장 유방암 중에서도 가장 되게 질이 안 좋은 암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지금 치료제도 부족해요. 최근에 뭐 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게 한마디로 3중성 유방암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 대장암, 뭐 종양유형암 등의 다양한 지금 임상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요, 대장암이나 이런 다양한 종양유형암들을 지금 임상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3중음성 유방암 비록 실패했지만 이 추가적인 대장암이나 이런 종양유형암들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종목 뭡니까? 이벨로 바이오사이언스의 시가총액은 8,000억을 부여받았고 지금 5,500억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4D 파원이다. 이 기업도 이제 상장이 됐습니다. 근데 상장했을 때 얼마의 가치를 부여받았냐라고 한다면 바로 2,700억 정도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아까 진노넨 컴퍼니가 얼마였죠? 5,200억 정도였죠. 대략 절반 정도의 가치를 부여받고 상장했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약 1,700억 정도의 가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은 보면요, 지금 보시면 상장했을 때 2015년도 2분기에 일상을 시작한다라고 밝혔어요. 그럼 이 말은 뭐죠? 얘네도 역시나 상장했을 때 임상에 대한 승인은 났지만 어쨌든 시작은 아직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노넨 컴퍼니가 상장했을 때와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분기에 시작을 해서 2010년도에 얘네가 데이터를 발표했는데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서 1비상 성공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런 대장 증후군의 종류 중 하나인 지금 2018년도 9월 24일에요 크론병 부분에서도 1비상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이때가 2015년도 5월이고요 그리고 이때가 2010년도 3월입니다. 대충 1조 3천억 정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4D 파마 같은 경우도 지금 내용을 보면요, 처음에는 2,700억밖에 가치를 부여받지 못했지만 지금 어쨌든 간에 임상에 대한 긍정적인 데이터 발표가 나오면서 얘네가 1조 3천억까지 최대 맥시멈 가격을 부여받았던 종목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기업이 지금 보시면 2019년도 10월 8일에요 MSD와 3개 적응증 기술 협력을 발표합니다. 이게 얼마냐면 지금 3,800억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오시죠? 3개 적응증이죠. 그러면 1개 적응증도 얼마입니까? 대충 한 1,3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팁을 얻을 수 있어요. 이 마이크로 바이옴에서 지금 어쨌든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평균적으로 얼마다? 한 개 적응증당 1,300억 정도의 가치를 산정한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 것도 내가 진노넨 컴퍼니의 적정 가치를 판단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입해볼 수 있는 거죠. 얘네는 1,300억의 가치를 부여받았네. 아직 기술은 안 됐지만 진노넨 컴퍼니도 만약에 기술 될 거라고 본다면 얘네가 지금 파이프라인 예를 들어 4개네? 그러면 5,200억 적당이네. 이런 식으로 내가 합리적인 투자 로직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보시면 2020년도에는요 이 IBS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서 이상 중간 결과 발표했는데 역시나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8월 26일 현재 신장암, 비소세포폐암, 방광암 우리 좀 비슷하죠? 여러분 비슷할 겁니다. 방광암 아까 요로상피세포암이 90%가 방광암이랬죠. 같은 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진호앤 컴퍼니가 이거 진행한다라고 했죠. 비소세포폐암도 아까 했죠.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에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암종이 명확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신장암 같은 경우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머크에 있는 바벤시오 면역항암제가 신장암 부분에 있어서 임상을 진행했거든요. 이 세 개의 지금 적응증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암종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키트루다 병유법으로 1상과 2상을 연구를 진행했어요. 이 약도 역시나 키트루다의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목표 질병 통제율이 10%였는데요. 결과가 42%가 나왔습니다. 정말 놀랍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질병 통제율이 왜 목표가 10%밖에 안 됐냐라고 한다면요. 한마디로 기존의 면역 항암제를 먹었을 때 효과가 없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불응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을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난이도가 엄청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질병 목표 통제율이 10%밖에 되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이랬던 거죠. 키토루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효능이 좋을 거라고 보는 키토루다를 먹어도 이 약이 전혀 반응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4D파마가 하는 마이크로바이옴과 병용을 해서 과연 효과가 날까? 의구심을 가졌다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결과가 42%가 나왔습니다. 약이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뭐냐? 마이크로바이옴과 면역항암제의 궁합이 꽤나 기대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질병 통제율을 42% 보면요, 사실 그냥 보면요 실패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박셀바이오 보세요. 질병 통제율이 80% 70%였잖아요 어떤 암종에는요 보통 평균적으로 질병 통제율이 70% 80% 됩니다. 근데 이거 지금 42%는요 전 딱 이거 보자마자 뭐야 이거 실패네? 반응이 없네라고 했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기존의 면역항암제 불응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이 4D 파마가 지금 받고 있는 적정 주가도 굉장히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호넨 컴퍼니 우리가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4D 파마가 받고 있는 1700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 번쯤은 생각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냉정하게 말하면 진호앤 컴퍼니는 지금 기술 수출이 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보고 판단해 보시죠. 지금 4D 파마보다 진호앤 컴퍼니가 더 낫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결국 모든 투자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생각하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4D 파마의 스토리를 볼 때 마이크로 바이옴이고 근데 우리가 조금 다른 건 있죠. 적응증이 좀 다르죠. 얘네는 지금 항암제는 아닙니다. IBD, 그러니까 한마디로 염증성 장질환 부분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하면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수출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기수출이 나왔다는 건 뭐죠? 글로벌 빅파마가 얘네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작용 기전이 좋다라고 판단을 한 기준이에요. 진호넨 컴퍼니 아직 기수출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백나 좋다라고 외치지만 정작 이것을 살 수 있는 글로벌 빅파마들은 아직 얘네가 좋은지 아닌지 뭐 아직 안 봤는지 내가 알 수 없지만 현상을 볼 때는 아직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호넨 컴퍼니의 가치를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보자고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고민해야 할 종목이 바로 이 BMS 베단타인데요. 이 종목은 상장해 있지 않아요. 상장해 있지 않지만 제가 왜 가져왔냐?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정말 정석대로 성공 스토리를 쓰고 있는 기업이 이 기업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기업도 진호넨 컴퍼니가 한번 비교 우위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어요. 바로 이 한 장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바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베단타는 지금 상장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BMS가 어딥니까? 면역항암제 옵디보를 만들고 있는 양입니다. 바로 그 옵디보와 병용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호넨 컴퍼니와 비슷하죠? 지금 3세대 면역항암제 뭐죠? 머크의 바벤시와 같이 하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글로벌 빅파와 병용 인상을 하는 스토리는 똑같습니다. 이 기업은 상장해 있지 않지만 이 기업에 제가 적정 가치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었어요. 뭐냐면 투자 유치액 규모 상위 10개 글로벌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 개발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액 규모를 순위를 매긴 겁니다. 이게 2020년도 5월 기준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진호넨 컴퍼니가 9위에 위치돼 있죠. 그러니까 진호넨 컴퍼니도 꽤나 글로벌에서 지금 그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 메이저로 따라가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1등을 보시면 이런 기업들인데 지금 보시면 베단타가 어딥니까? 여기 있죠. 베단타가 2020년도 5월까지 투자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5,500만 달러입니다. 600억 정도 될 겁니다. 진호넨 컴퍼니 얼마죠? 4,400만 달러입니다. 500억이 될 겁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럼 이 베단타가 아직 상장은 안 했지만 진호넨 컴퍼니와 시가총액 우리가 합리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 비교할 수는 없죠.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자고요. 근데 이 베단타는요 제가 가져온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냐면요 얘네는요 떡잎부터 달랐어요. 그리고 제가 이따 설명해드릴 바로 고바이오랩이 가장 지금 따라갈 종목이 바로 전 이 종목이라고 봤는데요. 바로 여러분 존슨앤존슨 아니죠? 이 글로벌 빅파마가요 얘네가 어떻게 하냐면요 영국에요 그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 건물에요 바이오 벤처들 있잖아요. 그 300개 업체들이 입주하게끔 해줘요. 그럼 단순히 입주만 하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 바이오나 이런 장비나 이런 게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 것들을요 다 쓸 수 있게 무상으로 공유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공유 오피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거를 존슨앤존슨이요 얘네들이 이제 유망한 기업에 대해서 이제 입사 지원을 받아가지고 괜찮다고 판단한 기업들을 거기 300개 기업을 입주시킵니다. 근데 그 안에 베단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떡잎부터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가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마이크로바이오 인상을 진행했는데
했는데 존슨앤존슨이 얘네 기업을 주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너네 좀 괜찮네? 너네 임상 뭐 전임상이나 이런 거 할 때마다 좀 괜찮으면 우리가 돈 줄게라고 해서 얘네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초기 투자 1200만 달러를 받습니다. 근데 존슨앤존슨이 왜 주목해야 되냐면요, 이 글로벌 빅파마가 염증성 장질환의 개척자예요. 염증성 장질환에서 가장 지금 한마디로 유수한 기업은 바로 존슨앤존슨입니다. 그 기업이 바로 이 배단타를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도에요 이미 1월 14일에 최대 2억 4,400만 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파이프라인이 바로 V200이라는 파이프라인이에요. 이게 바로 IBD라고 해서요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파이프라인인데 이것을 2억 4,400만 달러, 이 돈이 지금 얼마냐면 대충 2,700억 정도가 됩니다. 2,70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근데 놀랍게도요 VE800이라는 파이프라인인데요 이 전인상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근데요 이 VE800 파이프라인이요 바로 옵티보와 병유법이 시작하는 파트너가 돼버렸어요. 왜? 전인상 데이터가 옵티보로 너무 끌리겠거든요. 우리는 이걸 주목해 볼 수 있겠죠. 진호형 컴퍼니도 뭐죠? 전인상 데이터 발표했죠. 여러분들 그 IR 자료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 전인상 자료 보면 그 G 그림이 있는데 G 보니까 얘네 마이크로바이옴 맞으니까 그 G에 대한 암이 많이 줄어들었죠. 진호형 컴퍼니 똑같이 전인상 데이터가 나왔고 그 데이터를 보고 머크의 면역항원제 바벤시우가 지금 파트너로 지놈을 선택했죠. 그래서 얘네도 똑같이 병용법을 시작할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굉장히 스토리가 비슷해요. 근데 하나 다른 게 있죠. 기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감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V200이 그러니까 기술출이 나온 부분이 임상 1상을 시작을 했고 2020년도 지금 이 V200이가 역시나 1상을 발표했는데 톱9이 굉장히 성공적인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곧 2상을 시작할 거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배단타의 가치가 얼마일까? 지금 파이프라인만 본다면 지금 얘네가 기술을 한 게 2,700억이죠. 그리고 얘네가 투자받은 게 600억입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3,300억이에요. 상장은 안 했지만 이 배단타의 지금 가치를 본다면 우리는 3,300억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거고 플러스 알파가 있죠. 뭡니까? 바로 옵티보와 병유법이 시작했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개별적 판단하에 뭐 1,000억을 주든 2,000억을 주든 여러분들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여기서 2,000억 정도를 준다고 합시다. 그럼 진호형 컴퍼니가 상장했을 때 받은 5,200억이 비슷한 수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모로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진호형 컴퍼니가 얼마 정도가 적당한지 지금 가격 거품인지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진호형 컴퍼니 지금 시가총액은 다들 아시겠지만 8,600억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 가격이 부담스러운지 아니면 지금 저밸류인지 적정 가격인지 여러분들이 각자 답을 조금은 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본 종목이 뭡니까? 세라스테라프틱스가 상장했을 때 1조 1,000억 정도를 받았고 근데 3상을 성공해서 지금 주가가 빵 튀었고 이벨로 바이오사이언스는 8,000억 정도를 받았는데 지금 5,600억 정도가 돼 있고 진호형 컴퍼니는 5,200억, 어쨌든 간에 이 세 개의 범위 안에는 있지만 지금 주가는 무려 8,600억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자고요. 어쨌든 주식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머크가 진호형 컴퍼니를 선택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진호형 컴퍼니의 파이프라인이 뭡니까? 비소세포 폐암, 두경부암, 요로상폐암, 이게 아까 방광암이었죠. 방광암에서 9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요로상폐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광암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이 세 개를 묶어서 스터디 101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스터디 101은 뭐냐? 바로 머크의 면역항암제인 바벤시우와 병유법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3세대 면역항암제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아시나요? 반응률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내가 10명을 맞으면 보통 한 2명 정도만 효능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2명은요 정말 이 약의 효능이 너무 좋아요. 근데 8명은 이 약이 아예 안 먹혀요. 그러니까 3세대 면역항암제의 가장 큰 고민은 뭡니까? 이 약이 엄청 비쌉니다. 키트로다 하나에 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팔려야 돈을 버는 건데 반응률이 안 좋으니까요 너무 답답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효능이 먹히는 데만 먹히는 거니까 얘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조금이라도 반응률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반응률이 높으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내 약을 먹으니까 엄청나게 실적이 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세대 면역항암제의 가장 큰 고민은 뭡니까? 바로 오알라. 이것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 3세대 면역항암제가 다양한 병용요법을 통해서 임상을 진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효능은 좋아. 너네 효능 안 좋아도 돼. 그냥 너네 반응률만 끌어올려줘.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 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역시나 비소세포 폐암 부분도 지금 반응률이 20%밖에 되지 않고요 두경부암도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로상폐암도 21%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머크의 바벤시우가 5번째 면역항암제예요. 근데 이 약이 가장 늦게 나온 약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옵티보나 키토리드에 비해서 많이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후발주자로서요 이 약들이 따라잡는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이 바벤시우가요 단독요법이나 이제 병용법을 통해서 비소세포암에 실패, 두경부암 실패, 요로상폐암은 지금 진출했는데 지금 여기 이미 면역항암제 5개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요. 피 튀기는 전쟁터에 지금 입성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상업성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돈이 안 벌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벤시우가 많은 약들을 탐구를 했겠죠. 많은 탐색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유망하다고 판단한 약이 어디냐? 바로 지놈이라는 겁니다. 바벤시우가 그리는 큰 그림은 뭘까? 바벤시우가 지노넨 컴퍼니한테 협력을 해서 바라는 그림은 뭘까?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요로상폐암이 방광암에서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방광암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면역항암제가 피 튀기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이거예요. 뭐죠? 면역항암제의 가장 큰 단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반응률, ORR이 낮다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서 보면요. 보통 이 방광암, 요로상폐암에 걸리면
어떻게 봤냐면 1차적으로 확 그냥 항암을 이제 받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불응을 하면 그 다음 1차 치료제로 이제 면역항암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보통 면역항암제가 1차나 2차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방광암에서는 이제 보통 1차 치료제를 통해서 면역항암제가 2차 치료제를 이제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 한번 보자고요. 여기 보시면 2022년도에서 이 방광암 부분에서 가장 많이 매출액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는 약이 어디냐? 바로 티센트릭입니다. 근데 면역항암제는 여러분 이렇게 나눠요. PD1 그리고 PDL1이 나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 체크포인트를 억제해서 면역을 더 활성화시키는 건데요. 바로 티센트릭이 어디냐? PDL1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진원의 컴퍼니 파트너가 어딥니까? 바벤슈죠. 바벤슈도 바로 PDL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벤슈가 왜 진원의 컴퍼니를 선택했는지 볼 수 있어요. 걔네가 진원의 컴퍼니한테 바라는 금액이 얼마일까? 지금 보시면요, 이 티센트릭이 지금 방광암 부분에서 매출만 7억 9,300만 달러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냐면요, 지금 대략 8,750억 원의 매출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반응률이 보면요 26% 14%밖에 되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약을 먹으면요 1명에서 2명만 효과가 나오고요 8명에서 9명은 효과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에 대한 기대 매출액이 2022년도에 무려 8,750억이나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지금 이 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면역항암제가 다 비슷한데요. 여기 보시면 키토루다도 여기 진입을 했거든요. 키토루다나 옵티보도 보면요, 지금 보세요. 옵티보 같은 경우 뭡니까? 5할 날리 19.6%, 20%밖에 되지 않아요. 키토루다 얼마죠? 24%. 다 고만고만합니다. 면역항암제가 지금 반응률이 다 10%에서 20%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바벤시우가 이 약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방광암 부분에 있어서 5할 날에 끌어올리고, 그리고 얘네가 실패한 두경부암, 비소세포 폐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진홍과의 시너지를 조금은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광암 부분이요, 사실 암 중에서도요, 가장 많은 암 중에서 손을 꼽자면 10등밖에 안 돼요. 1등이 어디냐? 비소세포 폐암입니다. 가장 돈이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병용법을 선택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카톡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기술이 일어날지 안 날지는 일반인들이 절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 기업의 파이프라인을 사는 거, 기술 이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작용 기전을 판단합니다. 이 작용 기전이 얼마나 우수하고 얘네가 보유한 약들과 시너지가 날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술을 수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우리는 그냥 작용 기전에 이렇게 돼서 이 약을 치료하는 원리구나 정도만 판단할 수 있지, 이게 어느 정도 뛰어나고 안 좋은지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정보는 이겁니다. 뭡니까? 어쨌거나 머크가 바베이쇼 글로벌 빅파마가 진호의 컴퍼니를 선택했죠. 그 말은 뭡니까? 진호의 컴퍼니의 마이크로 바이옴의 이제 전임상 결과를 발표한 작용 기전은 매우 우수하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뭐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기술 수출이 진행되는 초기 단계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이런 거예요. 그냥 자다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진흥코면 기술 수출됐네? 주가 상한가네? 이런 건데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건 진흥 컴퍼니가 어쨌든 기술로 가는 단계를 밟고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흥 컴퍼니가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8,600억입니다. 근데 12월 23일에 최고점을 찍었어요. 95,000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월 23일에 최고점 95,000원을 찍었죠. 이때 시가총액 한번 계산해보면 뭐 지금보다 3만원 정도 비싸잖아요. 그럼 대략 한 50%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대략 한 1조 2천억에서 1조 3천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1조 2천억에서 1조 3천억을 찍고 지금 8천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얘네가 상장했을 때 얼마였죠? 5,20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딱 상장했을 때와 최고점을 찍었을 때의 중간 가치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뭐를 봤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임상 3상 성공해서 나올 거라고 기대했던 세레스테라피티스가 상장했을 때 얼마였죠? 1조 1,000억이었습니다. 이거에 비해선 지놈이 쌉니다. 그 다음에 어디였죠? 이벨로 바이오 사이언스였죠. 진호행 컴퍼니가 똑같이 고용암을 대상으로 병물벌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죠. 그때 얘네가 받은 가치가 얼마입니까? 8,000억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가가 떨어져서 5,600억 정도였죠. 근데 얘네는 놀랍게도 기술 수출이 나왔습니다. 근데 진호행 컴퍼니는 기술 수출이 나오지는 않았죠. 그런데 8,600억입니다. 이걸로 비교해보면 진호행 컴퍼니는 굉장히 고밸류죠. 그리고 그 다음에 4D파마를 봤습니다. 4D파마는 상장했을 때 2천억 정도였는데 얘네가 1비상에서 2개의 데이터가 성공하면서 1조 3천억, 대략 이 세레스테라피틱스가 받은 가치만큼 상승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1,700억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이 셋 중에 가장 스토리가 비슷한 종목은 어디냐? 저는 이벨로 바이오 사이언스라고 판단합니다. 이벨로 바이오 사이언스라고 판단하는데 이벨로 바이오 사이언스보다 지금 좋지는 않아요. 기술이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임상도 더 느리죠. 그 말은 뭡니까? 저는 이 시가총액 8,600억 정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 차트를 보고 매수하라고 하면 저는 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차트만 보면 고점들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지금 구미가 땡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세레스테라피틱스와 이벨로 바이오 사이언스, 4D파마 그리고 여러 종목들을 검토해보니 지금 8,600억 정도면 충분히 오버밸류가 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격에서는 진호행 컴퍼니는 조금 부담된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